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내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은행은 객장 내 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인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추이를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자 발생 수준에선 한계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0명, 지난 24일 이후 사흘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의심 신고 검사자 양성률은 2.6%로 지역 감염 위험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 사망자는 15명 늘어난 8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핀셋 방역도 내놨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은 음료만 주문하면 착석을 금지하고 은행 점포 내 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며칠 뒤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힘든 시절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집단 면역 형성 시점에 대해서는 외국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얀센, 화이자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한 가운데 노 실장은 우리나라 인구수의 120%에 해당하는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내년 2분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뒤 집단 면역 형성 시점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빨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입니다.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정은 백신이 들어오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고와 주사기 등을 신속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이라도 정부가 선구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최대한 빨리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영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국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어제 사망한 8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사망 후 확인됐습니다. 가족 2명도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 당국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해 사망한 80대 남성이 코로나19의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인지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된 뒤 어제 오전 10시쯤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응급실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남성과 함께 입국한 가족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사람 모두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들 가족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영국에서 입국한 만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유전체 전장 분석을 통해서 변종 여부가 확인을 할 예정에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사례가 나올지 긴장감이 감돕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름 남짓 동안 이 요양병원에서만 사망자가 32명이 발생했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환자 6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되자 이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잘 안 되고 상가 한 계층의 환자만 140여 명이 밀집한 환경 때문에 확진자는 150명대까지 급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상입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이 다른 곳에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사망자 32명 중 7명은 어렵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이들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오늘 기준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도 아직 42명이나 돼 중증 환자 병상 배정이 어느 곳보다 시급합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천안의 태국식품 판매점의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6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 0시 기준 하루 만에 21명이 늘어 누적 85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태국인들인데 아직도 5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사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많았습니다만은 방역 당국에서는 일단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결정 배경 그리고 코로나 방역 상황 사회부 이건열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네. 확진자 수가 이제 오늘은 이제 1,000명대 미만으로 이제 떨어졌고 그렇지만 앞서서는 계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같은데요. 네, 3단계 격상 기준이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800명에서 1,00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99명입니다. 네. 하지만 방역당국은 1월 3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1월 3일이면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인데 그때 또 가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였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현을 좀 보자면요.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금 더 노력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 환자가 이제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계속 가져가는 게 괜찮을지 이거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거리두기 2.5단계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동량 자체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환자 증가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생산 지수인데요.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킨 다른 확진자의 수인데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파가 주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입원 가능한 병상도 어느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지 못하고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하루 대기 환자는 96명, 9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뭐 이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은 좀 희망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핀셋 방역이 강화되는 곳이 또 생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다 보니까 커피나 음료를 시켜서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 음료만 주문하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합니다. 네. 또 내일부터 은행 객장에 이용객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번째 이용객은 출입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객장 안도 직원과 상담 고객 간 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칭도 사실 좀 헷갈리는데 변이가 맞는 건데 또 변종을 쓰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변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VUI입니다. Variant Under Investigation의 줄임말인데요. 네. 이거를 우리말로 옮겨보자면은 조사 중인 변이체가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변이는 바이러스 유전체 일부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에 가깝고 백신 효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변종은 질병이 아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변종인 경우에는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변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또 변이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을 건데 이 변이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변종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 변이는 독감 변이보다 돌연 변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이가 있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다면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백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변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변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결국 코로나 정보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고 조심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되는데 임차료와 인건비 같이 매달 나갈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헬스장입니다. 2주 전 신규 오픈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격상되면서 기약조차 없어졌습니다. 고객 없는 매장을 지키는 남승준 씨는 어김없이 찾아올 이달 임차료가 걱정입니다. 오픈까지 준비를 다 마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운영 중지와 이제 고스란히 나가는 임대료 탓에 좀 많이 막막합니다. 네. 올 상반기 은행으로부터 빚을 낸 자영업자는 약 40만 명, 대출 규모는 70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에 빚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폐업으로 내몰리는 셈인데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을 거고요. 임대계약 만료에 대한 부분, 그 시점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는 거, 시설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속절없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부 여당이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법인 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입니다. 당정이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영업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차 추경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개인 택시도 지원을 받게 되고 이번엔 법인 택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580만 명으로 늘어나고 애초 3조 원대로 예상되던 지원액은 5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정은 임시국회 내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세법 개정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게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자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 같은 호소가 무색하게 수도권 외곽의 아울렛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폐쇄된 관광지는 한산했습니다. 현재로선 최고의 백신이 거리두기일 텐데요. 취재진이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 사회적 거리두기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공원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팔각정이 폐쇄된 가운데 공원을 찾은 시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복궁 역시 한산한 분위기. 서울 최고의 관광 명소지만 연말연시 방역이 강화되면서 나들이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근데 평소보다는 엄청 한적한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뭐 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수도권 외곽의 아울렛은 사정이 정반대였습니다. 매장 곳곳엔 물건을 고르는 고객들로 북적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울렛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를 안 하는 입구도 포착됐습니다. 고열 또는 기침 증상 고객이 아울렛을 활보해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업계 측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아울렛은 영업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지금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이 문을 닫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제 9시에 닫는 거. 나 하나쯤이야란 생각보다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방역 협조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일본에서도 전염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을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20대 여성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본은 내일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론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영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20대 여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인 30대 남성에게서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성은 조종사라는 이유로 공항에서 검역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변종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국내로 들어오는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재입국은 허용하지만 신규 입국은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로 미뤄졌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검역 강화로 한 차례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한 역풍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객을 받을지 내년 봄에 판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중론이 강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내일이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의결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여당은 이를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한 어조로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 협조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영향 아래 있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또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한다면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 간절한 마음을 담은 친전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 건강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야당 측 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다만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추천위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 행위는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일방적으로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에 다시 복귀하면서 12월 마지막 주 서초동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돌면서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일정하고 전망, 사회부 법조팀 박장 기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박장 기자, 윤석열 총장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틀간 다 이제 출근을 했단 말이죠. 어떤 업무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해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효력을 정지한 게 지난 24일 밤 10시쯤이었고 곧바로 다음 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가장 먼저 조치한 건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안과 내년 개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업무였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원전 수사 같은 현안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었는데 원래 윤 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다는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이제 공식 출근이 내일 아닙니까 원래? 내일 이제 출근하면은 어떤 사건부터 처리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공식 복귀는 내일입니다. 평소처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요 사건 중에선 윤 총장의 공백기였던 지난 23일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윤 총장은 해당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속도가 붙으면서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야기도 해보자고요. 검찰이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입장이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지난 11월 6일 밤에 이 차관이 술에 취한 채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 차관이 결국 사과까지 했었죠. 예. 그런데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도 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3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되면서 윤 총장 지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까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던 건데 5년 전 개정된 법조항 처벌 규정엔 일시정차한 상황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만일 경찰의 부실 수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해당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뭐 재수사까지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보자고요. 앞으로 추미애 법무장관 거취가 어떻게 정해질 것 같습니까? 네,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시점이 지난 16일이었죠. 추 장관이 관여할 마지막 과제 중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내일 이후에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내일 후보 2명이 압축되면 문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방침인데요. 윤 총장의 징계가 무효화되면서 공수처장 지명도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추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재 연구관이 앞선 회의에서 5표를 받아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야권의 이현 변호사는 공수처 외부 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 지휘 경험이 없다며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 검찰 인사에도 장관의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추 장관의 거취는 공수처장 지명 이후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그래서 한간에 검찰개혁 시즌2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검찰개혁 시즌2라는 말은 여당에서 나온 건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권력기구 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윤 총장의 징계 무효를 두고 결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이 한 차례 실패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앞두고도 한 말로 보이는데요. 결국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의 사표가 이제 수리가 되면 후임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나올 텐데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후임자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발탁설도 나왔는데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이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초선이긴 하지만 대구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 밖에도 판사 출신의 삼선 박범계 의원과 봉욱 전 대검차장 등도 장관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 총장이 징계 효력 정지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앞으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에 어떤 구도를 만들어갈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네. 박자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서울의 한 전화방에 감금되어 있던 여성이 극적으로 경찰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112에 신고를 했고 일당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112에 한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가출을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며 도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발음이 불분명한 데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하지 못하는 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PC방인 것 같다는 연락이 오자 인근 파출소 직원과 형사과 강력팀 등이 출동해 불이 켜져 있는데도 문이 잠긴 전화방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 2명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지난 24일 지방에서 가출 신고된 지적장애인으로 가출한 다음 날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들을 처음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남성은 피해 여성을 서울 강북의 한 모텔과 전화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두 남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휴일 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하는 화재가 났고 40대 장애인 부부가 살던 집에서 난 불로 아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보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옆 농장에서 검은 연기가 무섭게 치솟아 오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연기가 되게 검은색으로 바뀌고 나서 비닐하우스 뒤쪽에서 할아버지로 보이시는 한 분이 되게 다급하게 막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119에다 신고를 했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집안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남구에 있는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나 장애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40대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아내는 집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자 말에 의하면 이제 아내분은 판신마비로 평소에 거동이 불가했다고 하시네요. 조사 중인 상황이고 또 이제 경찰에서 내일 또 이제 합동 감식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건물 내부가 검게 타 있고 철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경기도 포천의 한 사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올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최고로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131만 원으로 올해 초보다 30%나 상승했습니다. 올해 전국 집값이 지난해 말보다 8.4%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수도 이전 논의가 있던 세종시로 아파트값이 무려 45%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은 11% 올랐습니다. 상승률에서는 강북이 강남보다 높았습니다.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집값 전체가 고공비행한 것으로 강북은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이 많은 게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덜하고 전국 전셋값 역시 지난해 말보다 6.5% 상승해 9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코로나19로 소위 집콕이 늘면서 업계 전반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관광, 요식업 등이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아왔다는 건데 네. 또 뭐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구와 인테리어 업계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 홈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피해도 뭐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주 기자가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30대 신혼부부 김모 씨는 한 인테리어 업체에 4천만 원을 넘게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달 초 입주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공사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를 맞는 등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사를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는 변기나 수도 같은 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샤시가 들어올 곳은 텅 비어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이고도 입주를 못하게 된 부부는 임시로 단기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숙박업체 구해가지고 한 달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중단된 집에는 좀 잘 안 들어오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섭외하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들도 곤란에 빠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요청에 따라 가구를 설치해 놓고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끝내놓고 주겠다. 또 이제 끝내놓고 돈이 안 들어와서 언제 정도 되냐 했더니 날짜는 미뤄지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답도 못 받고 있어갖고요. 하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명백한 증거를 대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사기죄 고소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업자 등록증 등 건실한 업체인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가 진행된 뒤 비용을 지불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개당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0% 넘게 상승한 것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값이 3천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온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야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는 또 한 해를 매듭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항해를 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과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잠깐 듣고 있습니다. 네. 폭풍우 치는 바다를 노를 저어갑니다. 그대에게 닿기 위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2020년 마지막 일요일 밤입니다. 2021년도 쉽지만은 않겠지만 용기를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새해 토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